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입니다. 0899님이 야구 선수인지 아나운서인지 어디 대표인지 모르겠네요. 일단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저는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이라고 하고요. 오늘 그 퀴즈 정답 말씀해 드릴게요. 엑스포입니다. 엑스포. 정말 많은 분들이 맞춰주셨고요. 국제박람회기구 실사단이 지난 3일부터 들어왔다가 오늘 조금 전에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부산이 2030년 월드클래스 엑스포 개최지로 확정이 된다면 우리나라는 올림픽, 월드컵 그리고 엑스포까지 세계 3대 메가 이벤트를 모두 개최하는 세계에서 7번째 국가가 된다고 합니다. 11월 말쯤에 선정 여부가 결정난다고 하는데요. 사우디 리야드라는 곳이랑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꼭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김태봉 님이 부산 엑스포 성공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대전입니다. 대전 엑스포 당시에 멋진 건축물들 지금은 거의 사라져서 아쉽습니다. 부산 엑스포는 미래적이길 바랍니다. 라고 김태봉 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0300님이 대전 때는 어머니 아버지 손잡고 갔었고 여수는 두 분을 모시고 갔었고 부산 엑스포는 자식들과 부모님 모시고 함께 가보고 싶네요. 우와, 이 3대 이벤트를 멋진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300님. 자, 이제 금융시장 이야기 한번 또 나눠볼게요. 은행의 위기냐 또 인플레이션이 어쩌냐 요 이야기 나눈 게 불과 몇 주 안 됐는데 이제는 경기 침체 우려를 시장이 좀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막 또 달라지고 있습니다. 86번가 정광우 대표 통해서 이번 주 시장 정리해보고 다음 주도 전망을 해보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미국의 경제 지표들 나오는 거 보면은 예전과 달라요. 전에는 예상보다 좋거나 괜찮게 나와서 와 이거 경기가 식지 않는구나 했는데 최근에 나온 몇몇 지표들은 예상보다 좀 실망스럽게 나오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들 이런 거 있었죠. 네.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네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좀 뜨겁게 한쪽 방향이 더 좋다라고 하면 너무 쉽죠. 데이터가 뜨거울수록 좋으냐. 네. 그렇게 좀 단순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뜨겁게 나오면은 인플레 걱정해버리고 또 차갑게 나오면은 침체 걱정을 해버리니 미지근한 숫자를 가장 시장이 원한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요 데이터들을 조금 해석하시기 어렵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일단 조금 그 전에 것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자면 지난 2월 달엔 데이터 되게 뜨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들 연초에 나오게 되는 계절 조정체 변경이라든지 아니면은 구성하고 있는 지수들의 비중의 조절이라든지 네. 그런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는 소위 말해 데이터를 좀 조절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가 걸리면서 데이터가 좀 소위 말해 튀는 데이터들이 나왔었어요. 헷갈리기도 하고. 네네. 그러다 보니 그걸 봤었을 때는 와 엄청나게 또 뜨겁네 했다가 3월부터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또 그러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서 일단 하나씩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은요. 네. 지금 일단 언급해주신 그런 제조업이나 아니면은 서비스업의 구매 관리자 지수. 네. 이게 대표적인 경기 선행 데이터입니다. 네. 근데 이 지표가 발표를 하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ISM에서 하는 거고 네. 미국은 보통 미국장 보신 분들은 이 ISM에서 발표하는 거를 눈여겨보시죠. 네. 근데 글로벌에서는 보통 마켓 PMI를 보게 됩니다. 네. 구매관리자 지수를. 요 두 가지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발표하는 기관 회사 이름.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마켓에서 마켓 PMI가 이제 구매관리자 지수의 경우에는요. 이제 유럽이나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미국 전체적으로 전부 다 예상치보다 잘 나오고 있고요. 네. 또 기준치가 50인데 그거 넘어가면 확장 국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이제 넘어가가지고 크게 또 상회를 해가지고서 네.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이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ISM 제조업 서비스 PMI는 내려가고 있습니다. 반대 방향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만 요거를 보는데,
그러면은 요 차이는 왜 발생하느냐라고 하면 예. ISM이 훨씬 더 명목 지수에 대한 비중이 높아요. 명목 지수에 대한 비중이요? 네, 명목 지수. 그래서 작년엔 좀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다른 데이터들은 내려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ISM은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인플레가 오고 있을 때는 ISM이 잘 나와버려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디스인플레로 가고 있잖아요. 네. 그래 버리니까는 좀 더 못 나오고 있다. 그래서 ISM이 이렇게 인플레가 심할 때에는 좀 정확도가 떨어지니 요건 좀 배제를 하고 오히려 마켓 PMI를 우리가 좀 더 참고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이고요. 그렇게 봤었을 때는 지금은 선행 데이터들이 다들 전 세계 주요 경제 권역이 다 지금 3개월 연속으로 돌아서 좀 회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게 시차를 두고서 실물 경제의 회복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냥 시장 예상치보다 안 좋았다 해서 그냥 실망을 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명목이라는 거는 물가 수준을 반영하지 않은 데이터들. 네, 그렇죠. 네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러니까 실질이라 해석을 그러면 해야 이제 그 물가를 빼고서 네. 그렇게 하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구매 관리자 지수라는 거는 각 기업의 어떤 구매 담당자들한테 지금 체감 경기 어떠세요? 앞으로는 어떨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을 하는 것들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이제 많이 쌓이는 건데 기준점은 50이고 네, 50보다 네. 넘으면 확장 국면인데 최근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 보면은 51.2. 근데 이게 예상보다는 낮았고 근데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50보다는 높고 요거 헷갈리거든요.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실 이제 말씀해 주신 그게 이제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 헤드라인 자체가 이제 예상보다 낮으니 어쨌든 실망을 하는 거죠. 네. 지금은 침체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요번에 조금 침체 우려를 더 했던 것은 보시게 되면은 세부 내역 중에서 그 중에서도 또 선행 데이터가 있거든요. 그 안에서도 네, 그게 뭐냐면은 주문입니다. 주문. 네, 신규 주문이 어떻게 나오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원자재라든지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들 주문이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주문 지수가 여러 개 구성이 돼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다 조금 부진하게 나왔거든요. 아하. 그러다 보니 이거 봐라. 여기 선행 데이터에 또 선선행 데이터 소위 말해서 이것도 별로인데 그럼 침체를 가리키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게 요거는 조금 지금처럼 인플레가 많이 왔다 갔다 거릴 때는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으니 그런 점들이 잘 오히려 좀 제거가 되어 있는 마켓 그 구매 관리자 지수가 더 정확할 수 있다. 이거 그런 부분들은 또 이거랑 반대 경우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데이터들이 가끔 이런 식으로 서로 특징에 따라서 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연준에서 금리 결정할 때 가장 중시하는 게 뭐 당연히 이제 물가가 하나 있겠고 또 이제 고용 지표 아닙니까? 네. 그 동안에는 고용 지표가 너무 계속 좋게만 나와서 이거 뭐 금리 제대로 언제 뭐 내릴 수나 있겠나? 계속 올리는 것만 아닌가? 또 이렇게 네. 걱정을 했었는데 근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고용 지표들이 하나둘씩 이제 좀 잡혔나 보다라고 가리키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제 정부가 노동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거는 우리 시간으로 아마 오늘 밤일 텐데 네네. 그 전에 나오는 민간 ADP 고용지수라든지 네. 구인 구직 건수라든지 네네. 이런 것부터 먼저 선행을 해서 이거 꺾였다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상보다 조금 안 좋게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선행성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요 데이터들하고 이제 노동통계청에서 나오는 월간 고용 보고서하고 또 크게 차이는 나지가 않습니다. 그 분위기는 비슷하게 뭐 한두 대 정도는 다르게 갈 수 있어도 비슷하게 보통 흘러가거든요. 방향은. 네. 네. 그래서 이 고용 통계도 아마 많이들 헷갈리실 거예요. 근데 요것도 이제 균형점을 잡아보자면은 네. 이건 역시 뜨뜻미지근한 게 제일 좋은 것이죠. 너무 뜨겁게 나와버리면 인플레를 또 못 잡을 것 같고 네. 너무 못 나와버리면 침체로 갈 것 같으니까 네. 적당한 수준인 것이고요. 그 적당한 수준을 어느 정도로 우리가 봐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게 어느 선일까요? 이게 그 미국의 이 인구가 증가하는 그 추계치가 예상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그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일자리로 들어오는 그런 인력에 대한 예상치가 있을 것이고 네. 그를 바탕으로 그러면 경제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침체에 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노멀한 상황에서의 월간 고용 순증이 얼마이냐 여기에 대해 가지고서 파월 의장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파월 의장이
본인이 분석한 게 아니라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을 종합을 해보면 네. 한 10만 명 정도인 것 같다. 그러니까는 그 정도 나오는 거는 경제가 너무 뜨거웠다가 좀 내려오는 상황에서 뭐 10만 명 증가하면 갑자기 침체로 가고 이런 게 아니라 네. 뭐 30만 명, 40만 명 나오는 게 너무 뜨거웠던 거고 10만 명 정도면 우리는 경제가 인플레도 잡을 수 있고 침체도 빠지지 않는 적당한 숫자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이게 증가분. 그렇죠? 네네. 월간 고용 순증 이제 네. 나올 때요. 바이든 대통령도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15만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에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그 기고글을 실으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고용이 뭐 40만 50만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이 숫자는 내려갈 거다. 근데 그거는 너무 뜨거웠던 경제가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당연한 것이고 네. 평균적으로 15만 명 정도까지 내려가는 거는 경제가 강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도 대략 한 10에서 15만 조금 더 범위를 두자면 뭐 10에서 20만 정도 그 정도 사이로 만약에 고용 순증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건 아주 그 이제 적절한 숫자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최근에 왜 고용시장이 굉장히 독특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미국에 일할 사람이 갑자기 부족해가지고서 그래서 이제 임금 상승률도 굉장히 높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 그 이제 파월 의장이 한 가지 그다음에 또 골드만삭스에서도 한 가지 가설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네. 과거 같으면은 경기가 너무 뜨거운 거를 좀 이제 누그러뜨리려면 예. 좀 이거를 차갑게 식히려면 네. 그러면은 실업이 좀 증가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 이제 그 벌어들인 돈도 줄어드니까 소비도 줄어들 것이고 경제가 조금 냉각이 되면서 인플레가 좀 안정이 되고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는 그 일할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같으면은 실업자 2명당 일자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 실업자끼리 싸워서 일자리를 쟁취하니 임금 상승이 없었죠. 예. 근데 지금은 실업자 1명당 일자리가 2개가 열려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는 골라서 가는 거예요. 더 높은 이제 제시를 해보라는 거죠. 더 높은 네. 임금을 제시하는데 나는 갈 거야. 네. 임금 상승률이 높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옛날 같으면은 실업자 많이 증가해야지 인플레가 잡힌다면 지금은 그렇게 구인 공고 난 것만 다 사라져도 잡힐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업의 증가 없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실업자가 한 300, 500만 명 늘고요. 네네. 그다음에 구인 개수가 100에서 200만 개 줄면 침체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구인이 지금 실업자 대비 700만 개가 최대 더 열려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한 500만 개 줄고 네. 실업자가 한 100만 명 늘면 과거 같은 효과가 나는 것 아니냐. 그러면 과거에는 실업자가 뭐 몇백만 명 늘면 침체로 갔다면 지금은 100만 명이 늘어서는 침체로는 안 갈 거거든요. 네. 그러니 침체는 안 가고 구인은 줄어드니 임금 상승률은 줄어들어서 인플레는 잡히고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얘기를 처음 꺼냈을 땐 꿈 같은 얘기라고 했었어요, 사람들이. 저도 지금 그 여쭤보려서 너무 희망회로이지 않느냐. 말 그대로 이제 골디락스인데 이상론을 예. 말하는 거 아닌지 구인구직이 딱 이게 균형을 맞추는 상태. 네. 근데 지금까지로 보시면은요, 진행 상황이 이제 그 구인은 최고점 대비 떨어진 거, 네. 그 다음에 실업자는 최저점 대비 올라온 걸 하면, 구인이 210만 개 줄었습니다. 지금 피크 대비해서. 네. 반면 실업자는 23만 명밖에 안 증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연준이 처음에 세웠던 그 희망회로대로 돌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지금 고용 데이터가 나올 때에 이게 뭔가 연준이 바라는 대로 계속 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니 꾸역꾸역 이렇게 증시가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나와도 뭐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뭔가 고용 지표가 많이 꺾인 거는 아니다. 이렇게도 그럼 해석이 가능한가요? 네, 그냥 너무 뜨거웠던 게 좀 냉각이 되는데 예. 그게 하필이면 연준이 제일 바라는 수준 정도로만 지금은 냉각이 되고 있고 경로가 그렇게 가고 있더라입니다. 그 임금 상승세도 조금은 둔화가 되고 있는 거죠. 뭐 여전히 절대적인 상승률 자체는 높기는 합니다만. 네, 맞습니다. 특히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ADP 민간 고용에서 네. 비농업 고용에서 나왔던 게 그 이제 이직하는 사람들 그 분들의 임금 상승률도 꺾였고요. 네. 그 다음에 기존에 이제 직장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도 숫자가 지금 최근 사이로 들어갔고서는 올해 들어와서는 제일 큰 폭으로 꺾였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러면은 월간 고용 보고서 노동통계청에서 나오는 것도 이거랑 흡사한 그림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좀 또 추가로 꺾이는 걸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시차를 두고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플레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거랑 연관된 게요. 네. 파월 의장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죠. 하나는 상품 관련 인플레, 네. 하나는 주거비 관련 인플레, 네. 다른 하나는 서비스 관련 인플레인데, 상품, 주거비, 서비스. 네, 그 중에서도 서비스 관련 요 인플레가 소위 말해가지고서 임금 증가율하고 가장 상관관계가 높다고 얘기하고 네. 이게 이번에 과연 잘 떨어질 수 있을지 이게 되게 끈적끈적한 인플레이지 않을까 걱정을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임금 상승률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이 내려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시게 되면 앞서 제가 구인 말씀을 계속 드렸잖아요. 네. 그 구인 공고의 추이하고요. 네. 그 다음에 소위 말해 서비스 물가 앞서 말씀드린 그거하고 비교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어서 해보면은 구인 데이터 대비해서 서비스 물가가 6개월 후행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구인 데이터 꺾이게 되면 임금 상승률이 이제 제약을 받게 되고 그러면 서비스 물가가 움직였다라는 것이죠. 과거에는요. 네. 그러니까 기업들이 구인 광고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그 후에 임금 상승률도 시차를 두고 네, 반영이 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또 시차를 두고 물가 지표랑도 맞습니다. 연결이 되는 거고. 네, 또 네.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밤에 미국의 그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용 상황 보고서가 나오는데 미국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은 휴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부활절 앞두고. 요거는 다행인지 뭐 불행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루 쉬는 거에 불과합니다만. 네. 그 사실 이제 열리면 더 좋죠. 저 입장에서 반응을 알 수가 있으니까. 아, 네, 그래서 안 열리는 건 좀 아쉽기는 한데 어쩔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니까 열렸으면 저는 더 좋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숫자를 보고 또 시장의 반응. 네,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의 반응 안에 또 답이 있을 수도 네, 네. 있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한 이제 5% 네, 네. 정도까지는 와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올려야 될 필요성도 이제는 거의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까요? 네, 그래서 저는 다음 회의에서 아마 예. 동결을 할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5월이죠. 네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같으면은 좀 이르게 동결해버리면 인플레하고 전쟁에서 이제 그 벌써부터 꼬리를 내린단 말이야. 이렇게 안 좋게 보실 수도 있었을 텐데 네. 지금은 이제 여러 데이터들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도 더 내려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결을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주요국들의 중앙은행들이 좀 공조하는 모습을 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방향이 좀 비슷했다라는 네. 거고요. 내릴 때도 비슷했고 좀 긴축을 해 나가기 시작할 때 뭐 가령 금리 올려 나가기 시작할 때 한국이 먼저 올렸죠. 근데 네. 조금 늦게 미국은 그때부터 뭐 테이퍼링 들어가고 해서 네. 사실 긴축 이런 것도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됐고 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한국이나 그리고 호주, 캐나다 그리고 어제는 인도까지도 금리 동결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 자체가 연준도 동결을 한다고 해서 전혀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페드와치 뭐 이런 데도 나오는 거 보면은 미국의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예상치도 5월에 동결할 거라는 전망이 과반수가 네, 나오고요. 물론 이제 요거 맞습니다. 변동은 또 예. 심하기는 합니다만. 근데 요게 또 항상 변수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까? 국제 유가도 많이 진정이 되다가 거의 뭐 배럴당 $70 잠깐 깨졌다가 최근에는 오펙 플러스 이제 감산 선언 나오니까 바로 $80대까지 튀어 올랐고 그래서 여전히 물가를 좌우하는 요인들은 좀 여전히 불안한 것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다른 이제 말이나 이런 걸로도 조절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과거하고 다르게 중앙은행들이 단순히 기준금리만을 가지고서 정책을 결정하지를 않고 네. 가령 뭐 QE, QT 같이 대차 대조표를 바꾸는 거. 네. 그 다음에는 또 뭐 점도표 같은 단순히 정말 말 가지고만 하는 것들도 있고 또 파월 의장이 나와가지고서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또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동결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지만은 만약에 또 인플레가 재가속화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올릴 수 있다. 우리 인플레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라고 하면서 그게 약간 매파적인 동결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인플레를 견제하면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가에 대해 가지고서는 사실 오펙 플러스의 이번 결정이 큰 실효성을 내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미 본인들이 감산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물량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글로벌에서 석유 수요가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들이 이미 역대급 감산을 하고 있는데 그 물량도 못 지켜가지고서 그러니까 쿼터를 부여를 하잖아요. 가령 예를 들면 100만 배를 과거엔 생산하고 있다가 네. 감산하자 해서 70만 배럴만 합시다 하는데 알고 보면 50만 배럴밖에 지금 현재 이미 생산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70을 60으로 낮추자 이러고 있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한 200만 배럴을 여전히 감산 본인들이 얘기한 쿼터 대비 적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아, 실질적으로. 근데 이번에 116만 배럴을 추가 감산하겠다 해봤자 네. 시장에서 보기에는 그래도 80만 배럴 이상 아직까지 남아있자 이게 무슨 감산이야? 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어떤 영향이 있냐면은요. 네. 지킬 수 있는 국가가 있고 지킬 수 없는 국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쿼터를 잘 맞춰서 지키고 있으면 예를 들어 사우디 같은 나라들 예. 여기가 내가 50만 배럴 추가 감산하겠어 그러면 50만 배럴이 실제 생산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예. 그러면 그 대상국들만 딱 따져보면 어떻게 되냐거든요. 작년 말에 200만 배럴 감산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그때 당시에 200만 배럴 중에 실질 감산 여력이 있는 국가를 따져보니 한 90만 배럴 정도가 줄 수가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들이 지금까지 4개월 지나가지고서 얼마나 감산했냐 하니까 이행률이 한 80%입니다. 그러니까 70만 배를 조금 더 줄였어요. 이행률 80%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이제 그 4개월에 걸쳐서니까 사실 높은 거는 아니죠. 아하. 네, 원래 같으면 바로바로 100%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나머지들은 그 감산도 못 지키고 있었다 했잖아요. 네. 근데 여력 있는 국가가 줄여주니 자기는 증산을 해버린 겁니다. 아. 그래서 합산을 해놓고 보니까는 결과를 놓고 보니 4개월 뒤에 200만을 줄이겠다 했는데 50만밖에 못 줄인 거예요. 그러면은 오펙 기구 내에서 네. 너네 왜 약속 안 지키냐, 뭐 페널티 주고 막 이런 건 없나요, 그러면? 근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 어렵습니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강력한 카르텔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 속에서도 생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아,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팔아서 돈 더 벌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또 나오고. 그래서 이번에도 116만 배럴 얘기하지만 실질 대상국은 100만 배럴이고요. 네. 똑같이 가정해보면 80%가 된다 그러면 80만 배럴 정도가 줄이지 않을까. 근데 나머지에서 한 20만 배럴 또 추가 증산을 해버리면 그럼 한 5, 60만 배럴 정도가 더 더 줄 수 있지 않겠느냐인데 문제는 최근에 보시면 유가가 70, 80 사이로 움직이다 갑자기 65불로 뚝 떨어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그러고 나가지고서 갑자기 또 75까지 확 반등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이 반등을 이끌어냈던 게 뭐냐면 북이라크 쿠르드 지역에서 터키로 넘어가는 이게 그 수출된 물량이 45에서 50만 배럴이 되는데 네. 이게 갑자기 재판에서 그렇게 수출하면 안 된다로 결정이 나면서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유가가 10% 정도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난 화요일에 다시 수출해도 되는 걸로 지금 결정이 돼가지고서 그 물량이 다시 늘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합산을 해보면 이번에 줄이겠다고 한 실질 물량하고 대비를 해보니 별로 이게 물량이 늘 것 같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도 나와서 하는 이야기가 이게 실질적으로 봤었을 때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보시면 미국이 아무 조치를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 비축률을 더 풀겠다느니 이런 것들 얘기조차도 안 하는 이유는 그런 게 배경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가 사실은 나려면 여기서 더 나가야 됩니다, 오펙이. 네. 야, 이게 참 속 사정이 복잡하네요. 네. 진짜 우리는 그 정말 카르텔 공고한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또 이해관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국제 유가 하나 그래서 점화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양석진님께서 조금 전에 글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이대호님 전 원탁의 기자들부터 쭉 잘 보고 있습니다. 앵커가 되신 후 거기 메인 사진, 책은 어떤 책 들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갑자기 이 얘기 왜 꺼냈냐면 제가 저 사진 찍을 때 책 하나 들고 있었잖아요. 네. 저 책이 좀 해상도가 낮아서 글자가 되게 작게 나와 있는데 저 책을 정광우 대표님이 바로 알아보시더라고요. 저거 그 책 아닙니까? 라고 해서 야, 역시 이거 공부벌레들은 다르네 이랬는데 저 책은 그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책이고요.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그 책입니다. 원래는 약간 베이지색인지 뭐 금색 약간 그건데 금색 예, 쪽에 색깔 좀 보정을 하면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사진이 나왔더라고요. 양석진님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성공예감 별책 부록 할 때 저것도 같이 한번 제가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한번 또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경제 이야기로 돌아가서 최근에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좀 경고가 하나 나왔어요. 주식시장이 위험을 무시하고 있다. 뭐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위험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보이더라고요. 요거 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또 침체 쪽으로 볼 만한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대표적으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제일 뭐 과거에 보면은 강력한 경기 침체의 신호이다. 이렇게들을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과거에 정말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었었을 때 침체가 온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근데 저는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네. 예외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 예외 사례 시기가 그 어떤 것과 동반이 되었었냐라고 하면은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을 쓸 때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60년대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역전이 크게 났었음에도 불구하고 침체가 오질 않았었어요. 근데 그때 뭘 했냐면은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고 해가지고서 네. 금융위기 이후에 한번 이제 그 썼던 적이 있죠. 연준에서. 그게 이제 장기물하고 단기물하고를 인위적으로 네. 금리를 좀 조절할 수 있게 이제 수급을 조절하는 그런 정책인데요. 그거를 60년대에 썼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도 우리가 QE나 QT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비전통적인 그 이제 방법이 계속해서 사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지금 심화되어 있는 것을 네. 정말 이게 우리가 아주 클래식하게 경기의 침체 신호로 보아야 되느냐 아니냐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좀 있고요. 그게 네. 첫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이 폭이 굉장히 깊었어요. 장단기 금리 차이 자체가 되게 심하게 났죠. 그러다 보니까는 장단기 차이가 금리 차이가 나면 침체가 온다던데 근데 그 금리 격차가 더 심해졌네. 네. 그러면 더 깊은 침체가 오는 것 아니야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보면. 요거 약간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도움 말씀 드리고 가면 단기 금리 그러니까 뭐 2년물이라든지 이렇게 좀 만기가 짧은 거는 정책 금리라고 하는 기준 금리를 더 많이 반영을 하게 되고 네네. 장기 금리 뭐 대표적으로 한 10년 정도 되는 거는 경기를 더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 경기를 반영하는 장기 금리가 현재보다 또 단기물보다 훨씬 더 저 밑에 있다라는 거죠. 지금 기준 금리가 미국이 5%인데 뭐 10년물이 3%대 초반 가리키고 있고 그러니까 야 이거는 미래 경기 침체에 갈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시장이 가리키고 있는 거잖아라는 시그널인데 네네. 이거를 지금 고지고대로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정광호 대표의 말씀이고. 네네. 예. 간밤에도 그래서 제임스 블라드 이제 여는 총재가 나와서 했던 이야기가 세인트루이스 연은 네. 지금의 요 그 금리 차이는 인플레를 좀 반영하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는 단기적으로는 인플레가 높으니 그에 맞춰서 금리가 올라가 있고 예. 10년으로 따지게 되면은 10년 동안에는 인플레는 이거보다 훨씬 낮을 것이니 그 부분이 반영되어 있어서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는 경기 침체를 더 이제 신호를 보내기보다는 인플레가 지금 좀 비정상적으로 높고 네. 그게 안정화되면 자동적으로 그럼 그 부분만큼은 금리에서 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침체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면은 네. 그 폭이 굉장히 이제 깊어질수록 경기 침체도 깊게 오는 것 아니냐라고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게 예. 2008년도에 그 위기가 우리가 왔었잖아요. 네. 그 위기가 사실 최근에 왔던 것 중에 가장 깊었던 위기입니다. 네. 네, 근데 그때 당시에도 장단기 금리 역전이 나타나긴 했었어요. 예. 근데 2년 10년물이 가장 크게 역전이 되었을 때도 20bp 이상 차이가 안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얕게 나왔었어요. 예. 근데 침체는 깊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침체 여부가 아까는 이제 그 역전 여부가 침체를 가리킬 수는 있는데 네. 그것이 깊으냐 얕으냐가 침체가 깊어지냐 얕아지냐를 가리키는 것은 과거에는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까지 들어가서 보실 필요는 저는 없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적으로
장단기 금리가 역전된 10번 중에 8번에서 뭐 침체가 발생을 했다. 물론 이제 시차는 좀 있고 깊이는 다릅니다만. 근데 단순히 또 그런 확률적으로만 이거를 접근할 수는 없는 거다라고 또 봐야 되겠고. 근데 최근에 금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이제 그 뉴욕 상호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게 온스당 2,030달러까지 올라가 있고 말 그대로 이제 금값이 됐는데 이거는 어떤 좀 안전자산을 찾아서 자금이 이동하는 걸로 봐야 될지 어떻게 이 성격을 이해해야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금에 대해서 볼 때 안전자산 선호가 생기면 금값이 올라간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작년에 생각해 보시면은 금값이 별로였거든요. 네. 작년같이 증시가 불안할 때 왜 안전자산은 안전자산으로 기능을 못했느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서 상관계수를 그어보면은 네.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은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 추이하고 금값 추이가 거의 비슷하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리 많이 올리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금값은 좀 약해지고 이렇게 맞습니다. 반대로 가죠. 예. 네. 그래서 최근에 금값이 왜 오르냐라고 하면은 연준이 금리를 막 0.75%씩 큰 보폭으로 올려갈 때는 금이 힘을 못 쓰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이제 멈출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상승의 금리 인상의 폭도 줄어들고 하니까는 그때부터 금이 달리기 시작을 한 거고 네. 지금에서부터 이제 금값이 더 갈 것이냐의 여부는 예상보다 시장 예상보다 더 빨리 그 이제 금리 동결이 나올 것이냐, 네. 그거 다음에는 인하가 나올 것이냐, 네. 그거에 따라 가지고서 금값이 움직일 것이다 이고요. 제 생각에는 인플레가 좀 이런 속도로 계속 잘 내려가 준다라고 하면 연준 입장에서 뭐 사실 금리 더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네. 그리고 내려간다 그러면 금리를 그 뒤에는 인플레에 맞춰 좀 내려도 괜찮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타나고 있는 한에는 금값은 견조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되게 궁금해하세요. 진짜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야 되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혹시 정광훈 대표님은 네. 이 전망을 하시자면 금값.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질문을 이제 금값만 보면 어떻게 보느냐라고 네. 말씀해 주신다면 뭐 금은 견조할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전체적인 투자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시면 요번에 보시면은 금리를 올려나가니 주식도 안 좋고 금도 안 좋았단 말이죠. 네. 근데 반대로 지금은 좀 연준이 긴축을 멈춘다 그러고 하니까는 금이 올라가는데 주식도 올라간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선호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호의 차이. 네, 그러니까는 오히려 요거를 안전자산 선호로 올라간다가 아니라 연준의 긴축에 따라 가지고서 움직이는 거니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이나 그런 쪽들도 지금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만약에 주식을 좋아하시는 분인데 억지로 금을 찾아서 가겠다가 그렇게 또 뭐 이제 바꿔서 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아하. 오직 이제 요거는 연준이 좀 숨통 트이게 해주니까 이제부터는 좀 좋아 보이는 거를 내가 뭐 적절히 가려서 내 투자 스타일에 맞게 투자하면 좋겠구나. 그런 정도로 요거를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최근 돈의 흐름을 보면 머니마켓 펀드라고 하는 MMF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기 유동자금 혹은 대기성 자금 어디로 갈지 눈치 보는 돈들이 여기 잠깐 머무는 성격도 좀 있잖아요. 네네. 최근에 보면은 증시에서도 고객 예탁금이 좀 늘고는 있던데 이런 자금들의 흐름들을 좀 어떻게 성격을 이해하고 계세요? 원래는 MMF의 자금이 느는 거는 금융 시스템 입장에서는 뭐 이거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 MMF가 투자를 해갖고 이제 수익을 돌려줘야 될 거잖아요. 네. 그럴 때 미국의 뭐 초단기채나 아니면은 회사채 아주 우량한 거 초단기채들 사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익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국채 금리도 안정될 거고 그리고 회사채들도 회사들이 우량채들부터 해가지고 안정화가 된단 말이죠. 네. 그럼 이 시스템에 돈이 돌고 있는 거거든요. 돈이 잘 돈다라는 의미. 네, 근데 요즘에 왜 MMF가 조금 말이 많으냐 하면은 네. 그렇게 들어온 돈들 가지고서 채권을 안 사고 연준의 역레포로 들어와 버린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시스템 내에 그냥 고인물이 소위 말해 된다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네. 역레포. 사실은 레포도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역레포. 이걸 이제 라디오니까 조금 더 친절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네. 레포라는 거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소위 말해 가지고서 금융기관들이 자기가 담보를 연준에다가 제시를 하고 돈을 빌려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연준에다 이자 비용을 내요. 네. 근데 역레포는 반대죠. 그래서 요거는 연준이 금융기관한테 이자를 지급을 해주는 구조가 됩니다. 그럼 연준 입장에서는 이걸 왜 하냐 하면은
초과로 유동성이 너무 많이 풀려 있는 게 여기로 들어오게 되면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돈이 또 네. 너무 많이 풀려 나간 건 별로니까. 근데 지금의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예금에서 줄어든 돈이 MMF로 오고 그것이 영래포로 들어가 버린다는 거거든요. 이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금으로 남아 있었다면 이것들이 대출로도 나가고 해서 아하. 이제 그 소위 말해서 신용 창출을 해내서 경기를 받치는데 도움을 주죠. 근데 네. 지금은 경제 침체가 올지를 걱정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예금에서 돈이 빠져서 이게 MMF로 왔는데 그냥 연준으로 잠겨버리게 되니까는 그러면은 우리가 좀 경제 침체 걱정하고 있는데 여기로 돈이 좀 속속들이 모세혈관 뻗듯이 가야 될 것 같은데 못 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이 왜 발생했냐라고 하게 되면 연준이 촉구를 한 겁니다. 예. 다시 한 번만 정리하고 갈게요. 레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매 조건부 채권. 주로 예, 이제 예. 짧게 금융사들이 돈을 빌리는 건데 요거는 은행이 유동성을 확보하는 거니까 돈이 도는 방향. 역레포는 반대로 중앙은행이 좀 흡수하는 방향. 유동성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향인데 이렇게 가면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진행을 가보죠. 네, 평소에는 이게 문제가 안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요즘에는 은행 예금이 이제 뱅크런 이후에 은행 예금이 줄었는데 그게 어디 갔냐 봤더니 MMF로 갔고 그 MMF가 이 돈을 연준으로 보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원래가 지금은 이제는 과잉 유동성 이것보다도 지금 경기 침체를 걱정을 하고 있어서 네. 돈이 좀 이렇게 부족한 데는 풀려 나가야 되는데 네. 연준으로 잠겨버리는 구조로 자꾸 가버리니 이거를 우려를 하기 시작을 하시는 거죠. 네. 뭔가 좀 불안한데 하면서 돈들이 어딘가에 고여 있게 되고. 네, 근데 네. 그게 기업이나 시장으로 풀려나가는 것도 아니고 중앙은행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네. 요거는 그럼 향후에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도 좀. 근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원래 영래포가 미국은 기준금리를 상하단으로 레인지로 범위로 주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단에 맞춰버렸었거든요. 원래는요. 아하. 그러면은 영래포로 들어올 요인이 좀 줄어들었어요. 과거에는. 예. 왜냐하면 그것보다는 조금 더 회사채나 이런 게 더 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로 가서 MMF들이 수익을 창출했는데 지금은 연준이 하단 대비 5bp를 더 줍니다. 금리를. 그러니까는 굳이 더 위험하게 회사채 갈 필요 없이 똑같은 이자 아니면 더 높은 이자를 연준이 주고 있으면 연준으로 가버리는 거거든요. 5bp면 0.05%포인트 더 준다. 네. 이게 이제 제로 금리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MMF들이 힘들어졌었어요. 네. 그래서 하단에 맞춰내게 0에서 0.25니까 0에 있었을 거잖아요. 영래포가. 네. 그래서 이거를 좀 올려달라 그래서 0.05를 만들어준 겁니다. 연준이. 제로일 때 코로나 이후에. 네. 그러고 나서 금리를 계속 올려왔는데 계속 그 추가적인 0.05 더 주는 걸 지금도 해주고 있어요. 지금 금리 범위가 4.75에서 5잖아요. 네. 근데 4.8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 영래포로 바로 가버리는 거죠. 고민의 여지 없이. 그래서 이거를 해소를 하려면 연준이 이걸 없애면 됩니다. 0.05 더 주는 거를 당장 없애버리기만 해도 일단 여기로 들어오는 돈은 좀 줄고 그 돈이 단기 회사채를 사거나 이런 데로 풀려나갈 거다라는 거죠. 그거는 연준이 금융시장 상황을 봐서 또 바로 정책적으로 선택을 해서 시작할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저는 5월 FOMC 회의에서 바로 이 조치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 끝내기 전에 오늘 네. 삼성전자의 예. 실적이 나왔습니다. 네. 엄청난 어닝 쇼크인데 네. 이 사실 알려진 쇼크는 쇼크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듯이 오늘 삼성전자 주가가 3% 이상 네. 지금 4%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6만 5천 원까지 회복을 했고 하이닉스는 5.5% 급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좀 해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소위 말해서 그 위스퍼 넘버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실제 컨센서스 말고요. 요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이 쓰셔가지고서 최근 한 달, 최근 3개월 이렇게 네. 하는 거고 가장 최근에 그보다 더 안 나온대 이런 식으로 소문들이 돈단 말이죠. 네. 혹은 그게 이제 공포심에 질려서 그런 소문들이 더 나는 건데 네. 원래 이제 적자설까지도 났었었죠. 예. 그러니까 어저께 보시면은 그 외국인 선물 매도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그거를 오늘 아침에 발표하는 삼성전자 실적이 적자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거에서 외국인들이 해지 수요로 선물을 대표 주니까는 그냥 매도를 엄청 쳐버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흑자가 조금 나왔죠. 네. 6천억이긴 하지만. 삼성전자한테 참 별 의미는 없는 스트레스도 있긴 한데.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은 우려 대비는 잘 나왔다라는 게 첫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그와 동시에 발표한 게 있었죠. 감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삼성전자가 감산 발표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회사가 아닙니다.
그동안에는 거의 감산도 안 하고 인위적인 감산은 안 하겠다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실제로 물량 조절을 하고 있더라도 예. 삼성의 경우에는 이게 잘못하면 그 독과점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 업계 내에서는. 네. 그래서 본인들이 물량을 실제로 조절하고 있어도 그걸 공개적으로 이렇게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얘기 자체는 뭐냐면 얘기를 해도 되는 시기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다 적자가 나고 있어요. 예, 그렇죠. 그 하이닉스는 자금 조달까지 했어요. 예. 삼성전자도 지금 사업부 다 합쳐놓으니까 6천억이 난 거지 반도체만 떼놓고 봤었을 때는 더 안 좋겠죠. 이것보다. 네, 네.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는 감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도 괜찮아라는 게 보인 거고 그러니까 시장에서 받는 느낌은 지금도 조금 삼성전자가 물량을 조절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은 반도체 가격의 바닥이 빨리 나올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또 한켠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은 감산 안 한다고 했고 이번에 심지어는 오히려 이럴 때 마켓 쉐어를 늘리기 위해 치킨 게임도 할 수 있을 거라고도 주장하신 분들이 계셨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오피셜로 그냥 땅땅땅 우리도 단기적이지만 물량 조절하겠다 얘기가 나와버리니 사실 이제는 뭐 치킨 게임에 대한 얘기는 쏙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최악의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거다. 그렇게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악을 우리가 확인을 했다. 이런 약간 일종의 안심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 통해서 이야기 한번 더 정리해봤습니다. 오늘도 진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올게요. 올해 2월 경상수지가 5억 2천만 달러 적자를 집계돼 11년 만에 처음으로 2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부진에 따른 상품 수지 적자가 5개월째 이어졌고 해외여행 증가 등의 서비스 수지 적자도 2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업황 악화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96% 급감한 삼성전자가 감산을 처음으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밑으로 떨어진 것은 14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올해 12월부터 철도, 버스, 택시, 항공 등의 교통수단을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에서 한 번에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오늘 대전과 광주, 충남, 전북, 전남 등 5개 광역시도에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제도를 도입한 2019년 이후 4월에 비상조치가 내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애프터 서비스 바로 시작해야겠네요.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 바로 들어가죠. 네, 0717번님 신용점수 두 곳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데 설명해 주세요 하셨고요. 또 이어서 전광훈님은 두 곳의 점수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신용평가 회사 그러니까 개인의 신용 점수를 매겨주는 곳은 나이스하고 KCB 두 곳이 있는데요. 네. 가장 쉽게 말하면 각 항목들은 똑같습니다. 상환 이력, 부채 수준, 거래 기간, 신용 형태 요건 똑같은데 네. 그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맞다 이거는 없고요. 정답은 없고 네. 두 곳 다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잘 상환하고 부채 잘 관리하고 거래 잘 지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8762번님. 신용카드를 써야지만 신용평가 점수가 높다는데 신용점수 올리려면은 그럼 2개 이상의 카드사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카드 개수 자체는 신용 점수에 영향을 미치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하나를 쓰더라도 연체할 수도 있고 그러면 또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팁을 하나 드리자면 네. 주거래 은행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네. 이게 나중에 뭐 수수료 측면에서도 좀 유리할 수가 있겠고 만약에 연체가 된 게 있다면 오래된 채무부터 갚는 게 유리하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10만 원 이상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은 그 정보가 최장 3년 가고요. 50만 원 이상을 90일 넘게 연체하면 그 정보가 최장 5년 갑니다. 그러니까 연체 안 하는 게 최상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1237번님은 신용점수가 높아지면은 뭐가 좋고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당장 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좋을수록 이자율, 금리가 낮겠죠. 그래서 그렇죠. 신용점수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거고요. 네. 나중에 승진하거나 소득이 늘거나 신용점수가 좋아지면 금융회사를 상대로 금리 인하
요구권을 쓸 수가 있죠. 네. 나 이렇게 상황 좋아졌으니까 금리 낮춰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6155번님 그리고 3798번님 자,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네. 바로 대출과 신용점수 어떻게 관계가 있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이건 곽진 리포터가 직접 알아보셨다고요? 네, 사실 뭐 대출하면은 일시적으로 그 신용 점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제1금융권에서 신용 거래를 하고 연체 없이 그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 갚는다면은 오히려 신용 점수가 오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은행 입장에서는 이 고객이 잘 갚고 있구나, 채무 상환 능력이 좋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은행에서는 안정적으로 이득을 가져다주는 고객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제때 갚지 못하면 신용 점수 떨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많이 빌려서 잘 갚으면 또 신용 점수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은요? 네, 이경준님. 은행에서도 PB가 쓰이던데 여기에 쓰이는 PB는 뭐의 줄임말인가요? 그저께 저희가 그 유통업체 뭐 PB 브랜드, PB 상품 다뤘었는데 그건 이제 프라이빗 브랜드고 네. 금융권에서 쓰는 PB는 프라이빗 뱅커, 프라이빗 뱅킹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고객의 자산을 관리해주는 자산관리사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 기준이 금융사마다 달라요. 어떤 데들은 최소한 몇억 원 이상을 예치해 놔야 전담 PB가 붙는 경우도 있고 네. 뭐 증권사 랩 상품 같은 경우에는 한 3천만 원 정도를 가입을 하면 PB의 관리를 받을 수도 있고 이래서 이거는 금융사마다 상품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2455번님이 보내셨습니다. CMA 그리고 RP 이게 뭔가요? CMA는 대표적으로 이제 증권사에서 가입하는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 네. 그 안에 RP라고 하는 앞에서 정광훈 대표랑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환매조건부 채권이라고 하는 금융사가 발행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만기가 짧은데 내가 이거 언제 다시 되사갈게요라고 미리 약속을 하고 발행을 하는 거다 보니까 네. 좀 더 안정성이 높고 만기도 짧죠. 그걸 위주로 CMA에 담아놓는 게 RP형 CMA 이렇게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네. 네. 오늘 곽지연 리포터랑 숨가쁘게 달려왔네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158님이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예. 마무리하실 때 성공예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해서 응원에 힘주어 말씀해 주시면 더욱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을 더 주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마지막 인사를 할 때 내일 뵙겠습니다 이랬거든요. 금요일날. 예.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성공예감 별책 부록도 조만간 재개가 되니까 그것도 많이 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대호였고요. 3158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공예감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